유명한 잘생긴 변호사죠. 네, 문건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서로 일정이 바빠갖고 저희 사내 유튜브도 같이 못 찍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작가님이 연락 오셨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본인이 MC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한테 오늘 출연하면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는 오늘 진행이라 널 챙길 여력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명태균 게이트 포렌식 자료 분석한다고 이제 법인 일도 좀 뒤로 하고 문을 잠고 한 달간 거의 칩거를 하셨는데 그 명태균 게이트 했죠. 네. 네, 명태균 게이트 1타 강사로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의 혐의 자체를 뭘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한 것을 받아놓고 김한정한테 대납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강철원 부시장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그 선거 캠프 실무 총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여론조사 결과가 도달한 행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한 걸 알고 있었는지, 전달은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찾아왔다, 만났다 이러는데 그거 관련된 정황은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아마 확인할 걸로 보이고요. 김한정 씨한테는 뭐 김한정 씨 조사는 예전부터 오래됐었어요. 사실 초반부터 많이 됐었는데 뭐 3,300만 원 대납과 관련해서 그게 선거 캠프로 여론조사 결과가 흘러 들어갔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유력하게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 오세훈 시장 핸드폰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파일을 확보했다는 이제 오늘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오늘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오세훈 시장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전달 받은 거잖아요. 이게 여론조사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생각보다 무혐의가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뭐 돈이 입금됐다 아니면 뭐 금품이 전달됐다 이런 거야 사실 흐름을 추적하기가 쉬운데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받아놓고도 그거를 꼬리 자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나는 몰랐고 선거 캠프 누군가가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을 해줬다라는 식으로 소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좀 압박을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자기 여론조사 6건이 들어와 있는데 발신자는 모른다. 나는 이 카톡을 잘 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좀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봐야겠죠? 그 선거 본인이 후보자로 나가는 선거에서 선거 캠프 실무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면 어떤 후보가 그 여론조사에 출처도 묻지 않고 그거를 선거 전략에 활용을 하겠어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변명인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지금 머리를 쓰는 거죠. 저희 그 강희경 씨 변호인단에 들어와 계신데 지금 네. 특검 조사에 최근에도 여러모로 좀 협조를 하고 있죠. 네, 일단은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와 관련된 그 혐의들 위주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명태균 관련된 혐의들, 초반에 창원에서 발생했던 그런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좀 많이 더디긴 했는데 이제 개중에 이제 특검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뭐 자료도 제출을 하고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뭔가 제보를 한 것도 있어요. 사실 뭐 그 어떤 증거가 어디에 있다더라. 라는 뭐 형식의 제보도 한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제보 때문에 제가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예상하는 기소 여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고 다니지만 그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그 여론조사 조작으로 인한 이제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이제 민의를 왜곡해서 반영했다라는 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처벌 자체에서부터 막혀버리면 같은 일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오세훈 측근들 지금 오늘 조사받는 뭐 김한정 씨, 강철원 씨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사에 협조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소할 것 같나요? 기소해야죠. 네, 기소해야 돼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외에 뭐 이준석, 뭐 홍준표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특검에서 일단은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특검 쪽에서 사건을 이첩 받았다라고 전달을 받기는 했는데 실제로 수사 진행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마무리를 못 짓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특검 끝나고 나서 별도의 이제 수사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저희가 강혜경 국장님이랑 조사 갔을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조사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 측면이 있어서 마무리가 돼야죠.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이치 공범 그 2층에서 뛰어내리는 용력이 있던 그 이준수 씨가 이제 재소환이 됐습니다. 맨발로.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그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했는데 이제 다시 불러서 재소사를 합니다. 네. 도이치 사건에 대해 긴밀하게 이준수 씨와 김건희 씨가 소통한 정황이 있는데 이제 내사 소식 당시에 경찰 내사 소식을 들은 이준수 씨에게 김건희 씨가 나와 나눈 얘기는 비밀로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특검이 이 씨를 불러서 어떤 조사를 할 것 같나요? 일단은 지금까지 방금 말씀해주신 그 정황 말고도 김건희랑 한 문자가 나왔잖아요. 김건희한테 이제 내 이름 노출은 하면 뭐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김건희가 뭐 내가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뭐 관계적인 측면도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자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난 도이치에서 손떼기로 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도이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도이치 조사를 받을 때도 주포로서 조사를 받았었고 과거에 무혐의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희와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이치 1차 주가 조작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조사 때 지금 불응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다 윤석열의 그 출석 불응의 후폭풍으로 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죠. 네,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해본 바로는 이렇게 법원이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하거나 법원이 출석 요구를 할 때 이렇게 불출석을 자주 하는 사건은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악영향이 이렇게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난주 떠들썩했던 거는 이제 김용현 변호인단의 감치 논란인데요. 네. 그 감치 처분을 받았으나 그때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이 정지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주말 내내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대로 흐지부지 되는가 했는데 결국에는 주말은 편하게 쉬시고 이제 다시 감치를 하겠다고 어제 밝혔는데 당연한 수순이죠. 뭐 그렇죠.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일단 구치소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뭐 그때 당직 판사가 집행을 정지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집행이 정지가 된 상황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감치가 돼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감치 재집행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감치 재판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겪긴 힘들죠. 예, 약간 정말 전설 속의 동물 같은 느낌인데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저한테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이 정지돼서 풀려난 상황이니 감치에 관한 재판이 별도로 비공개로 있긴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감치를 하겠다, 집행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뭐 형사소송법 따라가지고 구인영장을 발부를 할 수 있겠죠. 구인영장 발부해가지고 다시 신원 확인하고 근데 이제 그 신원 확인하는 절차가 그 당사자들이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또 있으니 아마도 뭐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다가 사실조회 뭐 공문 날려가지고 그렇게 받아와서 최소한의 인적 사항은 확인한 다음에 아마 집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실조회만 하더라도 정말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적사항 이름 안 밝히고 그냥 외모만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구치소에서는 변호사라는 이유에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진관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또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서 추가 감치 재판을 예고했어요. 네. 이게 각 행위마다 감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건 또 얼마큼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해지는 말로는 뭐 해보자는 거냐라는 발언이 좀 나왔다고 하고요.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라고 발언할 수 있는 그거는 용기는 저는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재판부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보통 이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가 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자세로 나가고 일단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세게 얘기할 수 있어도 애티튜드 자체는 그렇게 세게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용기가 조금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별도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별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이진관 재판장도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감치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최대 2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거 15일 합해가지고 최대 35일까지 이제 기록을 감치 명령 받은 상태에서 보셔야 하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네. 혹시 그 재판장에게 가장 강력하게 어필했던 멘트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요? 네. 개인적으로 이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속기에 남겨주십시오. 이 정도가 가장 강력한 멘트였던 것 같거든요. 이거 밝혀도 되나? 조금 그런데 제가 법무관 때 좀 철없을 때 얘기인데 그 상대방이 정관이라 너무 편히 봐주시는 거 아니시냐라고 했다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는 감치 얘기는 없었나요? 감치까지는 안 됐고요. 그 정도의 용기는 없었다. 네, 감치까지는 안 됐죠. 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한다던데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게 그 같은 변호사로서 상대방이 주장할 논리가 뻔히 보이는데 뭐 지금부터 벌써 뭐 기본권 침해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법한 명령이고 위법한 명령에 따른 후속 절차들은 싹 다 위법하다라는 논리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죠. 그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법정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2차례 경고했고 감치명령 나왔고 그게 어딜 봐서 위법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거에 대한 뭐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한 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가 법논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판 방해 행위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변협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란 특검은 이거 자료 모아갖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참고 자료를 통보하면서 약간 징계를 요청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대한변협이 과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할까요? 일단은 뭐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해야죠. 판단은 해야 되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변호사들 100에 물어보면 100 다 이거는 징계가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계가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한번 지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징계도 징계인데 사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좀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한덕수 재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진관 재판장님께서 이제 밀도 있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늦게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건도 아닌데 가장 먼저 공판이 마무리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26일 그 재판 영상을 보면 그 재판장님께서 갑자기 구형이랑 최후 진술 준비해오라니까 그 한덕수 총리가 엄청 깜짝 놀라는 장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판 이제 26일 날 구형 및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공판이 종결되는데 그 1월 21일 또는 28일 정도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인원이 23명이죠. 구속 기소한 인원이 지금 12명, 불구속 기소한 인원이 11명. 이 중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첫 바다로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거의 핵심인 것 같고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기소된 대부분이 사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선고를 보게 되면 만약에 뭐 무기징역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중한형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하나밖에 없죠.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한형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비슷한 수준 물론 더 경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경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무기징역에서 경하게 나와봤자 무기징역 상한이 뭐 경합범까지 하면 50년인 거죠. 50년이라서 그거보다 경하게 나와봤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재판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먼저 시작했는데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보면 제가 항상 보다가 저도 못 버티고 댓글을 보면 이게 재판장이야 시장바닥이야 하는 댓글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항마력이 약간 필요하죠. 네, 그래 변호사로서는 보기가 조금 힘든 재판이에요. 힘든 재판이고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해와서 원래 먼저 시작했으면 먼저 끝났어야 되는데 12월 정결로 뭐 본인이 말을 해놓고도 이제 1월 달로 또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재판을 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박제를 위해서 문건일 네. 변호사님이 예측하는 한덕수의 형량. 네. 네, 무까지 네, 나왔네요. 무, 예. 예. 이미 다 읽고 갔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재판에서 좀 재밌었던 장면이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일부 위증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그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제 사후 문서 작성과 파쇄가 문제될 거 우려해 위증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형량이 무거운 내란죄를 좀 피하면서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위증죄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죠? 일단은 첫 번째로 내란과 관련된 혐의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못 피하죠. 전 국민이 다 받고 증거가 그렇게 많은 사건이 없어요. 잘 없는데 일단 절대 못 피하고 그 와중에 가벼운 범죄들 같은 경우에 자백을 해서 재판부에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자백을 한다. 이제 판결문 쓰기 쉽게 해줄게 라는 건데 소위 판결문 쓰기 쉽게 해줄 테니까 내란 부분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라고 이제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필을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여인영 사령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6일 산청동 안가에서 무릎을 꿇고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말렸다고 했어요. 네. 언성을 높이면서 제정신인 군인이 계엄에 동의하겠냐라고 진술했는데 약간의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퍼포먼스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보이죠. 일단은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본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되어 있으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진술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전에 포고령 초안 작성에 깊게 관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이제 인사 10명에 대해서 체포 구금하려고 한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죄가 사실 굉장히 무겁거든요. 주요 임무 정사 중에서도 진짜 핵심 업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은 있었겠으나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형량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과연 그게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좀 지켜보시죠. 네. 근데 어제 진술의 좀 포인트는 계엄이 최소 작년 봄부터는 논의가 되었다는 게 이제 진술로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진술상 시기가 24년 5월에서 6월 경입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추정을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거는 작년 4월 10일에 총선 이후에 이제 총선 이후 대패가 됐잖아요. 대패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분노가 계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사실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런 가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참고인 진술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 이후로 계엄이 초반에는 사실 이거 술 먹고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게 잠깐 준비한 게 아니다.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법원도 사법부도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내란 특검이 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긴급회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간 걸로 보여요. 특검은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서 혐의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에 앞서 사법부 수사 착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이름이 좀 어려워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를 살펴보면 이제 즉시 사법부 수사에 착수할 것 그리고 사법부 행동 시간표를 분석할 것 12.3 심야회의 모든 기록과 보고 문건 메신저 대화 즉시 압수수색할 것 하나 더 있는데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망과 문서고 전면 포렌식할 것 이게 일단은 내란 관련해서 12월 3일에 저녁에 모인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모였는데 당시에 입장 발표가 없었단 말이에요. 입장 발표가 없었고 다음 날에 기자들의 질문에도 사실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봐왔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뭐 이재명 재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들을 사법부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수사로 이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내란특검에서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법무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훈련 받을 때 뭐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예. 지금 문건희 변호사가 사실 해군 법무관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위 대해서 출신입니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는데 전시 체제로 바뀌게 되면 전시 체제에 맞게 모든 사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이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법부에서는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이 있었을 때 이 이양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군 같은 경우에도 법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권한을 이양을 어떻게 받고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본인들이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위법하다고 생각했음에도 그걸 집행을 실제로 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적어도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란 특검에서 분명히 들여다봐야죠. 네, 이상 전역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해군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는 문건희 전 군법무관의 나라에서 준 코트 아직도 해석이고요. 입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당시에 그 포고령만 보더라도 이게 위헌이야라는 거는 판단하는 게 법조인으로서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뭐 국회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사실 이거는 위헌인데? 왜냐면 제가 잘못 본 걸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역시나 그래가지고 일단 잘못된 거는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어야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좀 항상 대응이 늦다라고 하는 대한변협마저도 당일날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그때 당시나 지금까지도 그 내란 행위나 계엄 행위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없었던 점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것 같고요. 의심을 넘어섰죠. 네. 최근 그래서 내란 특검이 행정처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네. 거기에 대해 강력 부인하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돼요. 네. 이제 특검과 행정처가 의견서를 주고받는 수준으로 해당 의혹이 규명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게 전면 부인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부인이 될까 싶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3일 그리고 그 이후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사실 저희 전 국민들이 지켜봐 왔잖아요. 지켜봐 왔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또 보니까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기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송에서 봤는데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법원 공무원들이 그 법관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 대법원장에 대한 그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단순히 그냥 서면으로 전면 부인한다라고 해서 이게 종식이 될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의견서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마무리가 됐어야 됐고 이건 내란 특검에서 분명히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실 사법부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법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발음이 조금 시옷 발음이 약합니다. 시옷 발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예전에 한참 나왔다가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장도 발부되고 하니까 쏙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뭐 주요 인물들에 대한 영장이 지금 계속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라도 내란 재판부를 조금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 당사자들이 항소 제기는 할 걸로 보이거든요. 또 모르죠. 항소 포기를 항소 포기를 또 해버린다면 뭐 모르겠는데 일단은 형량이 적지 않을 걸로 예상해서 이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만이라도 내란 재판부를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장 전담도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새로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야죠.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온 3명의 판사들이 지금 그런 영장 기각 사유는 못 봤거든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실제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본안에 가게 된다면 이거는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다라는 논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영장 같은 경우에 사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범죄 소명만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해버리면 이제 본안 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영장 발부는 판사들끼리도 지향을 하는데 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런 영장 기각 사유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장 재판과 관련해서 영장 실질과 관련해서도 일단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발부를 직접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재판부들처럼 영장을 잘 기각을 해줬다면 저희 법인이 정말로 융성해졌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되면 뭐 변호사도 사실 편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도 편하긴 하고 당사자도 이제 밖에서 재판받는 거랑 안에서 재판받는 거랑 이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제 잡았다가 풀려나면 그때부터 변호사를 살짝 우러러 보거든요. 그렇죠. 네, 우러러 구속을 보기- 풀어준 변호사가 됨으로써 이제 네. 저희가 되게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죠. 네,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 문건일 변호사님의였고요. 그 마지막으로 네. 그 이제 명태균 게이트 그 포렌식 자료도 꼼꼼하게 분석을 했고 한 점에서 이제 네. 특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단은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갑자기 출연 결정이 되고 나서 오랜만에 그 포렌식 자료들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리고 포렌식 자료들을 기반으로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들도 있고 그 일부도 사실 특검에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상황인데 아마 지금 특검에서는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하느라고 뭐 인력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들여다보진 못했겠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인수인계 잘 받아서 계속 수사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것들 잘 챙겨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밝혀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회사에서도 못 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너무 반갑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